옛날 어느 고을, 번듯한 대갓집이 하나 있었지요. 그 집엔 얼굴이 고운 외동딸이 있었는데 이름은 초연이라 했습니다. 초연은 미색이 뛰어나고 예의가 바르니 고을의 아들 가진 집안이라면 모두 그녀를 며느리 삼으려 탐을 냈지요. 하지만 초연이 마음에 둔 총각은 가난한 선비 집안 출신의 길수였습니다. 길수는 말수가 적고 책만 읽는 성미였지만 정이 깊고 고든 품성이 있었지요. 초연은 남몰래 그를 만나 사랑을 키웠습니다. 하나 문제는 초연의 집안이 양반 중의 양반이라 아무리 선비 집안이라 해도 가난한 길수를 사위로 들일 리가 없었지요. 그러니 두 사람은 몰래 도망쳐 혼례를 올릴 궁리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초연은 어느 날 길수를 몰래 불러 이렇게 말했지요. 도령님, 이대로는 절대 우린 혼인을 못할 겁니다. 그러게 말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는데 우리 함께 도망쳐 살아요. 뭐요? 어찌 양반가의 여인이 부모의 뜻을 저버리려 한단 말이요? 걱정 마세요. 우리가 함께 도망쳐 자식까지 낳고 행복하게 산다면 훗날 부모님도 용서하시고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함에 귀금속을 담아뒀어요. 다가오는 금음날 밤 담장 너머로 인기척만 내줘요. 그러면 제가 그 함을 넘겨드릴게요. 우린 그 길로 도망쳐서 물 한 사발 떠놓고 하늘에 맹세만 하면 그게 우리 혼례지요. 길수는 놀라고 또 기뻤지요. 그 마음 고맙고 또 그 사랑이 애틋하여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헌데 이 모든 이야기를 불행하게도 머슴 돌쇠가 엿듣고 있었던 게 문제였지요. 돌쇠는 그 집에서 나고 자란 머슴으로 성품은 우직하고 심성은 착했지만 늘 굶주린 눈빛으로 세상 구석을 살피던 사내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금음날 밤이었지요. 돌쇠는 일부러 깨끗한 옷 하나를 챙겨 입고 길수가 오기로 한 시각에 몰래 그 자리에 섰습니다. 인기척을 내자 담장 너머에서 초연의 손이 나타났지요. 그리고 그 손엔 커다란 나무함이 들려 있었습니다. 도련님, 꼭 함께 가요. 돌쇠는 말없이 함을 받아들고 조심스레 그녀의 손목을 잡았지요. 손은 떨리고 있었고 마음은 더욱 그랬습니다. 초연은 그 손을 잡은 채 담을 넘어 내려왔고 둘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걷다 뭔가 이상함을 감지했던 초연은 돌쇠의 얼굴을 제대로 들여다보게 되었지요. 그리고는 경악하며 외쳤습니다. 너 누구야? 길수 도령이 아니잖아. 돌쇠는 뻘쭘하게 고개를 떨구며 말했지요. 아씨, 소인 돌쇠입니다. 이 나무함이 아까워서 그만. 초연은 어이가 없어하며 벌컥 화를 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내 인생 망쳤잖아. 내가 어찌 너랑 살아? 난 돌아갈래. 넌 그 함이나 갖고 떠나. 초연은 그렇게 화를 내고는 집으로 돌아갔지요. 돌쇠는 머쓱해진 몸으로 나무함을 든 채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에이, 내 복이 이 정도지 뭐. 돌쇠는 나무함이 궁금하여 열어보았는데 그 속에는 각종 귀금속과 도포와 갓이 들어있었지요. 허이, 이 옷 나도 한 번쯤은 입어보면 어떨까? 그렇게 돌쇠는 나무함 속에 든 옷을 조심스레 꺼내어 입어봤지요. 비단 도포에 갖가지 머리에 쓰자 돌쇠는 그럴싸한 양반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 모습으로 돌쇠는 무작정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도포자락은 바람에 날렸고 각 밑으로 드러난 얼굴은 얼떨떨하고도 어딘가 우쭐해 보였지요. 그러던 찰나 앞산 아래 큰 기와집 한 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마당에는 사람들이 분주히 오가고 지붕 너머로 연기가 피어오르니 무언가 잔치가 벌어지는 듯 했습니다. 신랑 오셨다. 갑자기 마당 한쪽에서 웅성임이 일었습니다. 돌쇠는 어리둥절한 채 그 자리에 멈춰 섰지요. 그런데 그 틈을 타 누군가가 그의 팔을 낚아채며 속삭였습니다. 세서방님, 어찌 이렇게 혼자 오셨소? 어서 들어오시지요. 그리하여 돌쇠는 정신도 차릴 새 없이 마당으로 이끌려 들어갔고 순식간에 혼례상 앞에 앉게 되었지요.
옷은 비단 옷에 고을에서 처음 보는 양반인데다 입도 굳게 다물고 있으니 모두가 그를 진짜 신랑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아니, 행차는 어찌 되었소? 장인될 이가 물었지만 돌쇠는 잠시 뜸을 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밤길에 병고가 있어 모두 흩어졌는데 저라도 먼저 얘를 올리려 달려왔사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마당 가득 웃음이 터졌고 잔치 준비는 더욱 분주해졌습니다. 기러기상 올리고 혼례상 차리고 신부는 단장을 마친 채 조심조심 대청에 들어섰지요. 그 신부 이름은 오키라 했습니다. 진달래처럼 붉은 뺨에 눈동자는 맑고 수줍은 미소를 머금은 채 돌쇠 앞에 앉았지요. 오키는 고개를 숙인 채 속삭였습니다. 서방님,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지요? 돌쇠는 우물쭈물하며 손끝만 매만지다가 겨우 한마디 내뱉었습니다. 예, 아주 멀었습니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온 고을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덜컥 혼례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기러기 올리고 잔치국수 먹고 혼례주를 나눈 뒤 신랑 신부는 신방으로 들었지요. 돌쇠는 어리둥절한 얼굴로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꿈이요. 생시요. 하나 그 꿈은 곧 깨질 참이었죠. 오키와 혼례를 올리고 사흘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대문 밖에 덩치 좋은 말 한 필이 멈춰섰고 말 위엔 갓을 눌러쓴 젊은 사내가 앉아 있었지요. 그가 바로 원래 혼례를 올리기로 한 진짜 신랑, 방응석 도령이었습니다. 방도령은 경상도의 유서 깊은 선비 집안의 아들로 일찍부터 혼사가 정해져 있었지만 혼례를 치르러 오는 날 집안에 작은 변고가 있어 늦게 도착한 것이죠. 니시오. 대문을 지키던 하인이 물었고 방도령은 담담히 답했지요. 신랑이요. 일이 있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사죄를 드리러 왔소. 하인의 눈이 커졌습니다. 급히 달려가 장인 될 사람에게 귓속말을 하였고 마당 안은 삽시간에 술렁이기 시작했지요. 그 소문은 신방에까지 닿았습니다. 신랑이 또 왔다고요? 그럼 그분은? 신부 오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오키는 순진하고 착한 교수였기에 지금껏 혼례가 이상하다 느껴도 그저 서방님이 긴 여정에 지쳐 말을 아낀다고 여겼던 것이지요. 돌쇠는 방 안에서 그 말을 듣고는 속으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아이고머니나. 진짜가 왔구먼. 이젠 끝장이구나. 그러나 이내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이 고비만 넘기면 다시 머슴으로 돌아갈 필요 없이 사람 구실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생각한 것이죠. 그날 밤 오키가 조용히 돌쇠를 찾아와 물었습니다. 서방님, 혹시 진짜 신랑님이 아니신가요? 돌쇠는 말없이 고개를 떨군 채 작은 목소리로 말했지요. 소인은 돌쇠라 하옵니다. 허나 그날 이 집안 애들로 우연히 혼례까지 치렀고 이렇게까지 일이 커질 줄은 그저 죄송하옵니다. 오키는 잠시 침묵하다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 사흘간 서방님이 날 함부로 대한 적 없고 손끝 하나 함부로 하신 적 없었어요. 내가 당신에게 속은 거라 느끼지 않은 건 당신이 나를 존중했기 때문이에요. 이제 문제는 어른들의 처분을 기다리는 수밖에요. 그 시각 장인과 마을 원로들은 마당 한복판에 모여 대책을 논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을 속이다니. 이건 사기요, 사기. 당장 그 자를 끌어내시오. 장인은 말없이 수염을 쓸며 말했습니다. 이유야 어찌됐든 내 딸은 이미 혼례를 치렀소. 방도령은 억울하고 분하였지만 혼례에 늦은 자신의 잘못도 있기에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그는 허탈한 얼굴로 말없이 말에 올라타고 떠나버렸습니다. 그날 밤 장인은 혼자 돌쇠를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말없이 술잔을 따르더니 묵직하게 한마디 던졌지요. 어찌 되었건 자네는 내 사위일세. 앞으로 내 딸을 잘 위해주고 살아주면 고맙겠네? 감사합니다. 이 집안에 누가 되지 않도록 죽는 날까지 잘 살겠사옵니다.
그날 이후 돌쇠는 이름을 이도영이라 바꾸고 집안의 정식 사위로 이름을 올렸으며 사람들은 모두 돌쇠를 이서방님이라 불렀습니다. 가짜 신랑 사건이 일단락되고 한 달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장인은 곰곰이 생각 끝에 마음속 깊은 수심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지요. 돌쇠, 이제는 도영이라 불리는 사위. 그가 자신의 딸 오키를 아끼는 마음은 충분히 인정할 만했습니다. 허나 마음 한편엔 과연 저 사내가 사위 자리에 어울릴 인물인가 하는 의심이 떠나지 않았지요. 그러던 중 장인은 문득 떠오르는 한 곳이 있었습니다. 마을에서도 으슥하고 한적한 외곽에 자리 잡은 낡은 기와집. 사람들 사이에선 사람만 들어가면 죽어나온다는 소문이 무성한 집이었지요. 10여 년 전부터인가 주인이 없이 버려진 채 바람에 창호가 흔들리고 풀들이 문지방을 덮은 그 집엔 누구도 살지 않았습니다. 도영아, 장인은 불쑥 그를 불렀습니다. 내 너를 믿고 싶은데 사람은 겪어 보아야 안다고 하지 않느냐. 저 외곽 기와집을 손질해서 새 살림을 차려보려 한다. 네가 가겠느냐? 도영은 잠시 고개를 숙이다 대답했습니다. 장인어른, 저를 더 보시려는 뜻이라면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오키가 함께 가는 건 허락하시겠습니까? 그 애는 여기 두어야지. 넌 혼자 가야 하느니라. 도영은 웃지도 못하고 고개만 깊이 숙였습니다. 그리하여 다음 날, 도영은 소달구지에 쌀과 장작, 간단한 살림 도구를 싣고 그 저주받은 기와집으로 향했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도착한 집은 정말이지 폐허 같았지요. 마당엔 잡초가 무성하고 대문은 기울어져 덜컹거렸으며 대청마루엔 먼지가 뽀얗게 쌓여 있었습니다. 도영은 침착히 주변을 정리하고 문짝을 고치고 불을 지폈습니다. 그날 저녁, 마루 끝에 앉아 식은 밥에 된장국을 떠먹으며 하늘을 올려다봤지요. 내가 여기에서 살아나갈 수 있을지 하늘이 아시겠지요. 밤이 깊어져 갔고 다른 구름 사이로 숨어들었습니다. 도영은 부엌 옆 작은 방에 자리를 펴고 눕는데 이상하게도 천장 쪽에서 바람소리와 함께 허위하는 낮은 울음소리 같은 것이 들려왔지요. 그는 벌떡 일어나 초를 들고 천장을 살폈습니다. 반자 사이엔 오래전부터 있었던 듯한 구멍 하나가 까맣게 뚫려 있었지요. 이 구멍이 어디로 통하는 게냐? 도영은 이불을 아랫목에 깔고 앉아 그 구멍만을 뚫어져라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을 보내고 있으니 자정이 가까워지며 구멍에서 서늘한 기운이 내려오더니 어느샌가 덜컥하는 소리와 함께 무엇인가가 퉁마루에 떨어졌습니다. 헉! 그는 깜짝 놀라 초를 들고 다가가 살펴보았지요. 그 물건은 천에 쌓인 보자기 꾸러미였고 천을 풀자 안에서 구렁이처럼 길게 엮인 엽전이 주르르 흘러나왔습니다. 세상에! 그것은 오래된 재물의 냄새가 물씬 풍기는 엽전 꾸러미였지요. 이게 웬 천운이란 말인가? 저건 귀신이 주는 건가? 아니면 이 집이 감춘 보물이란 말인가? 그는 그 돈을 모조리 한쪽에 싸두고 다음 날 아침 장인의 집으로 사람을 보내 부인 오키를 데리고 왔지요. 두 사람은 앉은 자리에서 싸온 음식을 나누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도영은 보자기를 열어 오키에게 보여주며 말했지요. 부인, 이게 하늘이 우리에게 내린 복이라면 이제 우린 다시 시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키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엽전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서방님, 복은 어쩌면 처음 그날 서방님이 내 손을 잡은 그 순간부터 시작된 걸지도 몰라요. 그래도 그때보단 이만큼은 더 좋은 복이죠.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작은 제사상을 차리고 맑은 물 한 그릇을 떠 하늘에 고했습니다. 뜻밖의 이 인연을 주신 하늘과 땅에 감사드립니다. 이 복을 헛되이 쓰지 않고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저주받은 기와집은 오히려 도영 부부에게 재물복의 터전이 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날 이후 그 집을 복 터진 기와집이라 불렀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도영과 오키가 머무는 기와집엔 아침 저녁으로 연기가 오르고 마당엔 깨끗한 우물이 파였으며 부엌엔 장독대가 가지런히 놓이게 되었지요.
저주받았던 집은 이내 사람이 사는 살림집이 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입을 모아 말했지요. 그래, 머슴이었다잖아. 참말로 복도 따르지. 귀신 나오는 집을 복 터지게 만들어 놓았구먼. 그 소문은 장인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처음엔 믿지 않았지만 날이 갈수록 고을 장터까지 퍼지자 장인도 사람을 보내 직접 살펴보게 했지요. 심부름꾼이 돌아와 말했습니다. 대감마님, 그 집의 기운이 확 바뀌었나이다. 지붕은 기와를 다시 얹었고 마당에는 엽전 꾸러미가 쌓여 있었다 하옵니다. 장인은 의심과 호기심이 뒤섞인 채 직접 기와집을 찾아갔습니다. 대문을 들어서자 도영과 오키가 예를 갖추어 맞아주었습니다. 마당에는 수레에 실어도 부족할 만큼의 엽전 더미가 가지런히 묶여 있었고 장인은 입을 다물지 못했지요. 이게 다 어디서 난 개냐? 도영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말씀드리기 송구하오나 장인어른께서 주신 마지막 시험이 이리 하늘의 복으로 돌아왔나 봅니다. 저녁마다 하늘에 구하고 방안을 청소하고 귀신을 기다리다 얻은 복이옵지요. 장인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고 이내 호탕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허, 참으로 사람 팔자 알 수 없구나. 그래, 이 기와집 문서, 오늘부터 이서방 자네가 가지게. 그리하여 마침내 도영은 장인에게 완전히 인정을 받고 그 집에서 부인과 알콩달콩 행복한 날들을 보냈지요. 그 후 도영은 그 엽전으로 논과 밭을 사들이고 마을에 구휼미를 내며 어려운 이들을 도왔습니다. 장터에 나가선 동량을 하는 사람에겐 쌀자루를 쥐어주고 억울한 송사를 당한 백성에겐 관청에 편지를 써 주었습니다. 오키는 남편을 도우며 살림을 일구었고 그들은 해마다 음력정월 대보름이면 기와집 마당에 잔치를 벌여 동네 사람 모두를 불렀습니다. 이 집은 저주받은 집이 아닙니다. 복받은 집이지요. 귀신도 사람의 지극한 정성 앞에선 옛날 어느 고을, 번듯한 대갓집이 하나 있었지요. 그 집엔 얼굴이 고운 외동딸이 있었는데 이름은 초연이라 했습니다. 초연은 미색이 뛰어나고 예의가 바르니 고을의 아들 가진 집안이라면 모두 그녀를 며느리 삼으려 탐을 냈지요. 하지만 초연이 마음에 둔 총각은 가난한 선비 집안 출신의 길수였습니다. 길수는 말수가 적고 책만 읽는 성미였지만 정이 깊고 고든 품성이 있었지요. 초연은 남몰래 그를 만나 사랑을 키웠습니다. 하나 문제는 초연의 집안이 양반 중의 양반이라 아무리 선비 집안이라 해도 가난한 길수를 사위로 들일 리가 없었지요. 그러니 두 사람은 몰래 도망쳐 혼례를 올릴 궁리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초연은 어느 날 길수를 몰래 불러 이렇게 말했지요. 도령님, 이대로는 절대 우린 혼인을 못할 겁니다. 그러게 말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는데 우리 함께 도망쳐 살아요. 뭐요? 어찌 양반가의 여인이 부모의 뜻을 저버리려 한단 말이요? 걱정 마세요. 우리가 함께 도망쳐 자식까지 낳고 행복하게 산다면 훗날 부모님도 용서하시고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함에 귀금속을 담아뒀어요. 다가오는 금음날 밤 담장 너머로 인기척만 내줘요. 그러면 제가 그 함을 넘겨드릴게요. 우린 그 길로 도망쳐서 물 한 사발 떠놓고 하늘에 맹세만 하면 그게 우리 혼례지요. 길수는 놀라고 또 기뻤지요. 그 마음 고맙고 또 그 사랑이 애틋하여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헌데 이 모든 이야기를 불행하게도 머슴 돌쇠가 엿듣고 있었던 게 문제였지요. 돌쇠는 그 집에서 나고 자란 머슴으로 성품은 우직하고 심성은 착했지만 늘 굶주린 눈빛으로 세상 구석을 살피던 사내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금음날 밤이었지요. 돌쇠는 일부러 깨끗한 옷 하나를 챙겨 입고 길수가 오기로 한 시각에 몰래 그 자리에 섰습니다. 인기척을 내자 담장 너머에서 초연의 손이 나타났지요. 그리고 그 손엔 커다란 나무함이 들려 있었습니다. 도련님, 꼭 함께 가요. 돌쇠는 말없이 함을 받아들고 조심스레 그녀의 손목을 잡았지요. 손은 떨리고 있었고 마음은 더욱 그랬습니다.
초연은 그 손을 잡은 채 담을 넘어 내려왔고 둘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걷다 뭔가 이상함을 감지했던 초연은 돌쇠의 얼굴을 제대로 들여다보게 되었지요. 그리고는 경악하며 외쳤습니다. 너 누구야? 길수 도령이 아니잖아. 돌쇠는 뻘쭘하게 고개를 떨구며 말했지요. 아씨, 소인 돌쇠입니다. 이 나무함이 아까워서 그만. 초연은 어이가 없어하며 벌컥 화를 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내 인생 망쳤잖아. 내가 어찌 너랑 살아? 난 돌아갈래. 넌 그 함이나 갖고 떠나. 초연은 그렇게 화를 내고는 집으로 돌아갔지요. 돌쇠는 머쓱해진 몸으로 나무함을 든 채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에이, 내 복이 이 정도지 뭐. 돌쇠는 나무함이 궁금하여 열어보았는데 그 속에는 각종 귀금속과 도포와 갓이 들어있었지요. 허이, 이 옷 나도 한 번쯤은 입어보면 어떨까? 그렇게 돌쇠는 나무함 속에 든 옷을 조심스레 꺼내어 입어봤지요. 비단 도포에 갖가지 머리에 쓰자 돌쇠는 그럴싸한 양반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 모습으로 돌쇠는 무작정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도포자락은 바람에 날렸고 갓 밑으로 드러난 얼굴은 얼떨떨하고도 어딘가 우쭐해 보였지요. 그러던 찰나 앞산 아래 큰 기와집 한 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마당에는 사람들이 분주히 오가고 지붕 너머로 연기가 피어오르니 무언가 잔치가 벌어지는 듯 했습니다. 신랑 오셨다. 갑자기 마당 한쪽에서 웅성임이 일었습니다. 돌쇠는 어리둥절한 채 그 자리에 멈춰 섰지요. 그런데 그 틈을 타 누군가가 그의 팔을 낚아채며 속삭였습니다. 새서방님, 어찌 이렇게 혼자 오셨소? 어서 들어오시지요. 그리하여 돌쇠는 정신도 차릴 새 없이 마당으로 이끌려 들어갔고 순식간에 홀례상 앞에 앉게 되었지요. 옷은 비단 옷에 고을에서 처음 보는 양반인데다 입도 굳게 다물고 있으니 모두가 그를 진짜 신랑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아니, 행차는 어찌 되었소? 장인될 이가 물었지만 돌쇠는 잠시 뜸을 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밤길에 병고가 있어 모두 흩어졌는데 저라도 먼저 얘를 올리려 달려왔사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마당 가득 웃음이 터졌고 잔치 준비는 더욱 분주해졌습니다. 기러기상 올리고 홀례상 차리고 신부는 단장을 마친 채 조심조심 대청에 들어섰지요. 그 신부 이름은 오키라 했습니다. 진달래처럼 붉은 뺨에 눈동자는 맑고 수줍은 미소를 머금은 채 돌쇠 앞에 앉았지요. 오키는 고개를 숙인 채 속삭였습니다. 서방님,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지요? 돌쇠는 우물쭈물하며 손끝만 매만지다가 겨우 한마디 내뱉었습니다. 예, 아주 멀었습니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온 고을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덜컥 홀례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기러기 올리고 잔치국수 먹고 홀례주를 나눈 뒤 신랑 신부는 신방으로 들었지요. 돌쇠는 어리둥절한 얼굴로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꿈이요. 생시요. 하나 그 꿈은 곧 깨질 참이었죠. 오키와 홀례를 올리고 사흘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대문 밖에 덩치 좋은 말 한 필이 멈춰섰고 말 위엔 갓을 눌러쓴 젊은 사내가 앉아 있었지요. 그가 바로 원래 홀례를 올리기로 한 진짜 신랑, 방응석 도령이었습니다. 방도령은 경상도의 유서 깊은 선비 집안의 아들로 일찍부터 혼사가 정해져 있었지만 홀례를 치르러 오는 날 집안에 작은 변고가 있어 늦게 도착한 것이죠. 니시오. 대문을 지키던 하인이 물었고 방도령은 담담히 답했지요. 신랑이요. 일이 있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사죄를 드리러 왔소. 하인의 눈이 커졌습니다. 급히 달려가 장인 될 사람에게 귓속말을 하였고 마당 안은 삽시간에 술렁이기 시작했지요. 그 소문은 신방에까지 닿았습니다. 신랑이 또 왔다고요? 그럼 그분은? 신부 오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오키는 순진하고 착한 교수였기에 지금껏 혼례가 이상하다 느껴도 그저 서방님이 김여정에 지쳐 말을 아낀다고 여겼던 것이지요. 돌쇠는 방 안에서 그 말을 듣고는 속으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아이고머니나. 진짜가 왔구먼. 이젠 끝장이구나. 그러나 이내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이 고비만 넘기면 다시 머슴으로 돌아갈 필요 없이 사람 구실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생각한 것이죠. 그날 밤, 오키가 조용히 돌쇠를 찾아와 물었습니다. 서방님, 혹시 진짜 신랑님이 아니신가요? 돌쇠는 말없이 고개를 떨군 채 작은 목소리로 말했지요. 소인은 돌쇠라 하옵니다. 허나 그날 이 집안 애들로 우연히 혼례까지 치렀고 이렇게까지 일이 커질 줄은 그저 죄송하옵니다. 오키는 잠시 침묵하다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 사흘간 서방님이 날 함부로 대한 적 없고 손끝 하나 함부로 하신 적 없었어요. 내가 당신에게 속은 거라 느끼지 않은 건 당신이 나를 존중했기 때문이에요. 이제 문제는 어른들의 처분을 기다리는 수밖에요. 그 시각, 장인과 마을 원로들은 마당 한복판에 모여 대책을 논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을 속이다니. 이건 사기요, 사기. 당장 그 자를 끌어내시오. 장인은 말없이 수염을 쓸며 말했습니다. 이유야 어찌됐든 내 딸은 이미 혼례를 치렀소. 방도령은 억울하고 분하였지만 혼례에 늦은 자신의 잘못도 있기에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그는 허탈한 얼굴로 말없이 말에 올라타고 떠나버렸습니다. 그날 밤, 장인은 혼자 돌쇠를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말없이 술잔을 따르더니 묵직하게 한마디 던졌지요. 어찌 되었건 자네는 내 사위일세. 앞으로 내 딸을 잘 위해주고 살아주면 고맙겠네? 감사합니다. 이 집안에 누가 되지 않도록 죽는 날까지 잘 살겠사옵니다. 그날 이후 돌쇠는 이름을 이도영이라 바꾸고 집안의 정식 사위로 이름을 올렸으며 사람들은 모두 돌쇠를 이서방님이라 불렀습니다. 가짜 신랑 사건이 일단락되고 한 달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장인은 곰곰이 생각 끝에 마음속 깊은 수심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지요. 돌쇠, 이제는 도영이라 불리는 사위. 그가 자신의 딸 오키를 아끼는 마음은 충분히 인정할 만했습니다. 허나 마음 한편엔 과연 저 사내가 사위 자리에 어울릴 인물인가 하는 의심이 떠나지 않았지요. 그러던 중 장인은 문득 떠오르는 한 곳이 있었습니다. 마을에서도 으슥하고 한적한 외곽에 자리 잡은 낡은 기와집. 사람들 사이에선 사람만 들어가면 죽어나온다는 소문이 무성한 집이었지요. 10여 년 전부터인가 주인이 없이 버려진 채 바람에 창호가 흔들리고 풀들이 문지방을 덮은 그 집엔 누구도 살지 않았습니다. 도영아, 장인은 불쑥 그를 불렀습니다. 내 너를 믿고 싶은데 사람은 겪어 보아야 안다고 하지 않느냐. 저 외곽 기와집을 손질해서 새 살림을 차려보려 한다. 네가 가겠느냐? 도영은 잠시 고개를 숙이다 대답했습니다. 장인어른, 저를 더 보시려는 뜻이라면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오키가 함께 가는 건 허락하시겠습니까? 그 애는 여기 두어야지. 넌 혼자 가야 하느니라. 도영은 웃지도 못하고 고개만 깊이 숙였습니다. 그리하여 다음 날, 도영은 소달구지에 쌀과 장작, 간단한 살림 도구를 싣고 그 저주받은 기와집으로 향했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도착한 집은 정말이지 폐허 같았지요. 마당엔 잡초가 무성하고 대문은 기울어져 덜컹거렸으며 대청마루엔 먼지가 뽀얗게 쌓여 있었습니다. 도영은 침착히 주변을 정리하고 문짝을 고치고 불을 지폈습니다. 그날 저녁, 마루 끝에 앉아 식은 밥에 된장국을 떠먹으며 하늘을 올려다봤지요. 내가 여기에서 살아나갈 수 있을지 하늘이 아시겠지요. 밤이 깊어져 갔고 다른 구름 사이로 숨어들었습니다. 도영은 부엌 옆 작은 방에 자리를 펴고 눕는데 이상하게도 천장 쪽에서 바람소리와 함께 허위하는 낮은 울음소리 같은 것이 들려왔지요.
그는 벌떡 일어나 초를 들고 천장을 살폈습니다. 반자 사이엔 오래전부터 있었던 듯한 구멍 하나가 까맣게 뚫려 있었지요. 이 구멍이 어디로 통하는 게냐? 도영은 이불을 아랫목에 깔고 앉아 그 구멍만을 뚫어져라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을 보내고 있으니 자정이 가까워지며 구멍에서 서늘한 기운이 내려오더니 어느샌가 덜컥하는 소리와 함께 무엇인가가 퉁마루에 떨어졌습니다. 헉! 그는 깜짝 놀라 초를 들고 다가가 살펴보았지요. 그 물건은 천에 쌓인 보자기 꾸러미였고 천을 풀자 안에서 구렁이처럼 길게 엮인 엽전이 주르르 흘러나왔습니다. 세상에! 그것은 오래된 재물의 냄새가 물씬 풍기는 엽전 꾸러미였지요. 이게 웬 천운이란 말인가? 저건 귀신이 주는 건가? 아니면 이 집이 감춘 보물이란 말인가? 그는 그 돈을 모조리 한쪽에 싸두고 다음날 아침 장인의 집으로 사람을 보내 부인 오키를 데리고 왔지요. 두 사람은 앉은 자리에서 싸온 음식을 나누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도영은 보자기를 열어 오키에게 보여주며 말했지요. 부인, 이게 하늘이 우리에게 내린 복이라면 이제 우린 다시 시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키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엽전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서방님, 복은 어쩌면 처음 그날 서방님이 내 손을 잡은 그 순간부터 시작된 걸지도 몰라요. 그래도 그때보단 이만큼은 더 좋은 복이죠.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작은 제사상을 차리고 맑은 물 한 그릇을 떠 하늘에 고했습니다. 뜻밖의 이 인연을 주신 하늘과 땅에 감사드립니다. 이 복을 헛되이 쓰지 않고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저주받은 기와집은 오히려 도영 부부에게 재물복의 터전이 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날 이후 그 집을 복 터진 기와집이라 불렀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도영과 오키가 머무는 기와집엔 아침 저녁으로 연기가 오르고 마당엔 깨끗한 우물이 파였으며 부엌엔 장독대가 가지런히 놓이게 되었지요. 저주받았던 집은 이내 사람이 사는 살림집이 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입을 모아 말했지요. 그래, 머슴이었다잖아. 참말로 복도 따르지. 귀신 나오는 집을 복 터지게 만들어 놓았구먼. 그 소문은 장인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처음엔 믿지 않았지만 날이 갈수록 고을 장터까지 퍼지자 장인도 사람을 보내 직접 살펴보게 했지요. 심부름꾼이 돌아와 말했습니다. 대감마님, 그 집의 기운이 확 바뀌었나이다. 지붕은 기와를 다시 얹었고 마당에는 엽전 꾸러미가 쌓여 있었다 하옵니다. 장인은 의심과 호기심이 뒤섞인 채 직접 기와집을 찾아갔습니다. 대문을 들어서자 도영과 오키가 예를 갖추어 맞아주었습니다. 마당에는 수레에 실어도 부족할 만큼의 엽전 더미가 가지런히 묶여 있었고 장인은 입을 다물지 못했지요. 이게 다 어디서 난 개냐? 도영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말씀드리기 송구하오나 장인어른께서 주신 마지막 시험이 이리 하늘의 복으로 돌아왔나 봅니다. 저녁마다 하늘에 구하고 방안을 청소하고 귀신을 기다리다 얻은 복이옵지요. 장인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고 이내 호탕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허, 참으로 사람 팔자 알 수 없구나. 그래, 이 기와집 문서, 오늘부터 이서방 자네가 가지게. 그리하여 마침내 도영은 장인에게 완전히 인정을 받고 그 집에서 부인과 알콩달콩 행복한 날들을 보냈지요. 그 후 도영은 그 엽전으로 논과 밭을 사들이고 마을에 구휼미를 내며 어려운 이들을 도왔습니다. 장터에 나가선 동량을 하는 사람에겐 쌀자루를 쥐어주고 억울한 송사를 당한 백성에겐 관청에 편지를 써 주었습니다. 오키는 남편을 도우며 살림을 일구었고 그들은 해마다 음력정월 대보름이면 기와집 마당에 잔치를 벌여 동네 사람 모두를 불렀습니다. 이 집은 저주받은 집이 아닙니다. 복받은 집이지요. 귀신도 사람의 지극한 정성 앞에선 옛날 어느 고을, 번듯한 대갓집이 하나 있었지요. 그 집엔 얼굴이 고운 외동딸이 있었는데 이름은 초연이라 했습니다. 초연은 미색이 뛰어나고 예의가 바르니 고을의 아들 같은 집안이라면 모두 그녀를 며느리 삼으려 탐을 냈지요.
하지만 초연이 마음에 둔 총각은 가난한 선비 집안 출신의 길수였습니다. 길수는 말수가 적고 책만 읽는 성미였지만 정이 깊고 고든 품성이 있었지요. 초연은 남몰래 그를 만나 사랑을 키웠습니다. 하나 문제는 초연의 집안이 양반 중의 양반이라 아무리 선비 집안이라 해도 가난한 길수를 사위로 들일 리가 없었지요. 그러니 두 사람은 몰래 도망쳐 혼례를 올릴 공리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초연은 어느 날 길수를 몰래 불러 이렇게 말했지요. 도령님, 이대로는 절대 우린 혼인을 못할 겁니다. 그러게 말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는데, 우리 함께 도망쳐 살아요. 뭐요? 어찌 양반가의 여인이 부모의 뜻을 저버리려 한단 말이요? 걱정 마세요. 우리가 함께 도망쳐 자식까지 낳고 행복하게 산다면 훗날 부모님도 용서하시고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함에 귀금속을 담아뒀어요. 다가오는 금음날 밤 담장 너머로 인기척만 내줘요. 그러면 제가 그 함을 넘겨드릴게요. 우린 그 길로 도망쳐서 물 한 사발 떠놓고 하늘에 맹세만 하면 그게 우리 혼례지요. 길수는 놀라고 또 기뻤지요. 그 마음 고맙고 또 그 사랑이 애틋하여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헌데 이 모든 이야기를 불행하게도 머슴 돌쇠가 엿듣고 있었던 게 문제였지요. 돌쇠는 그 집에서 나고 자란 머슴으로 성품은 우직하고 심성은 착했지만 늘 굶주린 눈빛으로 세상 구석을 살피던 사내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금음날 밤이었지요. 돌쇠는 일부러 깨끗한 옷 하나를 챙겨 입고 길수가 오기로 한 시각에 몰래 그 자리에 섰습니다. 인기척을 내자 담장 너머에서 초연의 손이 나타났지요. 그리고 그 손엔 커다란 나무함이 들려 있었습니다. 도련님, 꼭 함께 가요. 돌쇠는 말없이 함을 받아들고 조심스레 그녀의 손목을 잡았지요. 손은 떨리고 있었고 마음은 더욱 그랬습니다. 초연은 그 손을 잡은 채 담을 넘어 내려왔고 둘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걷다 뭔가 이상함을 감지했던 초연은 돌쇠의 얼굴을 제대로 들여다보게 되었지요. 그리고는 경악하며 외쳤습니다. 너 누구야? 길수 도령이 아니잖아. 돌쇠는 뻘쭘하게 고개를 떨구며 말했지요. 아씨, 소인 돌쇠입니다. 이 나무함이 아까워서 그만. 초연은 어이가 없어하며 벌컥 화를 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내 인생 망쳤잖아. 내가 어찌 너랑 살아? 난 돌아갈래. 넌 그 함이나 갖고 떠나. 초연은 그렇게 화를 내고는 집으로 돌아갔지요. 돌쇠는 머쓱해진 몸으로 나무함을 든 채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에이, 내 복이 이 정도지 뭐. 돌쇠는 나무함이 궁금하여 열어보았는데 그 속에는 각종 귀금속과 도포와 갓이 들어있었지요. 허이, 이 옷 나도 한 번쯤은 입어보면 어떨까? 그렇게 돌쇠는 나무함 속에 든 옷을 조심스레 꺼내어 입어봤지요. 비단 도포에 갖가지 머리에 쓰자 돌쇠는 그럴싸한 양반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 모습으로 돌쇠는 무작정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도포자락은 바람에 날렸고 갓 밑으로 드러난 얼굴은 얼떨떨하고도 어딘가 우쭐해 보였지요. 그러던 찰나 앞산 아래 큰 기와집 한 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마당에는 사람들이 분주히 오가고 지붕 너머로 연기가 피어오르니 무언가 잔치가 벌어지는 듯 했습니다. 신랑 오셨다. 갑자기 마당 한쪽에서 웅성임이 일었습니다. 돌쇠는 어리둥절한 채 그 자리에 멈춰 섰지요. 그런데 그 틈을 타 누군가가 그의 팔을 낚아채며 속삭였습니다. 세서방님, 어찌 이렇게 혼자 오셨소? 어서 들어오시지요. 그리하여 돌쇠는 정신도 차릴 새 없이 마당으로 이끌려 들어갔고 순식간에 혼례상 앞에 앉게 되었지요. 옷은 비단 옷에 고을에서 처음 보는 양반인데다 입도 굳게 다물고 있으니 모두가 그를 진짜 신랑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아니, 행차는 어찌 되었소? 장인될 이가 물었지만 돌쇠는 잠시 뜸을 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밤길에 병고가 있어 모두 흩어졌는데 저라도 먼저 얘를 올리려 달려왔사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마당 가득 웃음이 터졌고 잔치 준비는 더욱 분주해졌습니다. 기러기상 올리고 혼례상 차리고 신부는 단장을 마친 채 조심조심 대청에 들어섰지요. 그 신부 이름은 오키라 했습니다. 진달래처럼 붉은 뺨에 눈동자는 맑고 수줍은 미소를 머금은 채 돌쇠 앞에 앉았지요. 오키는 고개를 숙인 채 속삭였습니다. 서방님,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지요? 돌쇠는 우물쭈물하며 손끝만 매만지다가 겨우 한마디 내뱉었습니다. 예, 아주 멀었습니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온고을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덜컥 혼례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기러기 올리고 잔치국수 먹고 혼례주를 나눈 뒤 신랑 신부는 신방으로 들었지요. 돌쇠는 어리둥절한 얼굴로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꿈이요. 생시요. 하나 그 꿈은 곧 깨질 참이었죠. 오키와 혼례를 올리고 사흘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대문 밖에 덩치 좋은 말 한 필이 멈춰섰고 말 위엔 갓을 눌러쓴 젊은 사내가 앉아 있었지요. 그가 바로 원래 혼례를 올리기로 한 진짜 신랑, 방응석 도령이었습니다. 방도령은 경상도의 유서 깊은 선비 집안의 아들로 일찍부터 혼사가 정해져 있었지만 혼례를 치르러 오는 날 집안에 작은 변고가 있어 늦게 도착한 것이죠. 니시오. 대문을 지키던 하인이 물었고 방도령은 담담히 답했지요. 신랑이요. 일이 있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사죄를 드리러 왔소. 하인의 눈이 커졌습니다. 급히 달려가 장인 될 사람에게 귓속말을 하였고 마당 안은 삽시간에 술렁이기 시작했지요. 그 소문은 신방에까지 닿았습니다. 신랑이 또 왔다고요? 그럼 그분은? 신부 오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오키는 순진하고 착한 교수였기에 지금껏 혼례가 이상하다 느껴도 그저 서방님이 긴 여정에 지쳐 말을 아낀다고 여겼던 것이지요. 돌쇠는 방 안에서 그 말을 듣고는 속으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아이고머니나. 진짜가 왔구먼. 이젠 끝장이구나. 그러나 이내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이 고비만 넘기면 다시 머슴으로 돌아갈 필요 없이 사람 구실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생각한 것이죠. 그날 밤 오키가 조용히 돌쇠를 찾아와 물었습니다. 서방님, 혹시 진짜 신랑님이 아니신가요? 돌쇠는 말없이 고개를 떨군 채 작은 목소리로 말했지요. 소인은 돌쇠라 하옵니다. 허나 그날 이 집안 애들로 우연히 혼례까지 치렀고 이렇게까지 일이 커질 줄은 그저 죄송하옵니다. 오키는 잠시 침묵하다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 사흘간 서방님이 날 함부로 대한 적 없고 손끝 하나 함부로 하신 적 없었어요. 내가 당신에게 속은 거라 느끼지 않은 건 당신이 나를 존중했기 때문이에요. 이제 문제는 어른들의 처분을 기다리는 수밖에요. 그 시각 장인과 마을 원로들은 마당 한복판에 모여 대책을 논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을 속이다니. 이건 사기요, 사기. 당장 그 자를 끌어내시오. 장인은 말없이 수염을 쓸며 말했습니다. 이유야 어찌됐든 내 딸은 이미 혼례를 치렀소. 방도령은 억울하고 분하였지만 혼례에 늦은 자신의 잘못도 있기에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그는 허탈한 얼굴로 말없이 말에 올라타고 떠나버렸습니다. 그날 밤 장인은 혼자 돌쇠를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말없이 술잔을 따르더니 묵직하게 한마디 던졌지요. 어찌 되었건 자네는 내 사위일세. 앞으로 내 딸을 잘 위해주고 살아주면 고맙겠네? 감사합니다. 이 집안에 누가 되지 않도록 죽는 날까지 잘 살겠사옵니다. 그날 이후 돌쇠는 이름을 이도영이라 바꾸고 집안의 정식 사위로 이름을 올렸으며 사람들은 모두 돌쇠를 이서방님이라 불렀습니다. 가짜 신랑 사건이 일단락되고 한 달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장인은 곰곰이 생각 끝에 마음속 깊은 수심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지요.
돌쇠, 이제는 도영이라 불리는 사위. 그가 자신의 딸 오키를 아끼는 마음은 충분히 인정할 만했습니다. 허나 마음 한편엔 과연 저 사내가 사위 자리에 어울릴 인물인가 하는 의심이 떠나지 않았지요. 그러던 중 장인은 문득 떠오르는 한 곳이 있었습니다. 마을에서도 으슥하고 한적한 외곽에 자리 잡은 낡은 기와집. 사람들 사이에선 사람만 들어가면 죽어나온다는 소문이 무성한 집이었지요. 10여 년 전부터인가 주인이 없이 버려진 채 바람에 창호가 흔들리고 풀들이 문지방을 덮은 그 집엔 누구도 살지 않았습니다. 도영아, 장인은 불쑥 그를 불렀습니다. 내 너를 믿고 싶은데 사람은 겪어 보아야 안다고 하지 않느냐. 저 외곽 기와집을 손질해서 새 살림을 차려보려 한다. 네가 가겠느냐? 도영은 잠시 고개를 숙이다 대답했습니다. 장인어른, 저를 더 보시려는 뜻이라면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오키가 함께 가는 건 허락하시겠습니까? 그 애는 여기 두어야지. 넌 혼자 가야 하느니라. 도영은 웃지도 못하고 고개만 깊이 숙였습니다. 그리하여 다음 날, 도영은 소달구지에 쌀과 장작, 간단한 살림 도구를 싣고 그 저주받은 기와집으로 향했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도착한 집은 정말이지 폐허 같았지요. 마당엔 잡초가 무성하고 대문은 기울어져 덜컹거렸으며 대청마루엔 먼지가 뽀얗게 쌓여 있었습니다. 도영은 침착히 주변을 정리하고 문짝을 고치고 불을 지폈습니다. 그날 저녁, 마루 끝에 앉아 식은 밥에 된장국을 떠먹으며 하늘을 올려다봤지요. 내가 여기에서 살아나갈 수 있을지 하늘이 아시겠지요. 밤이 깊어져 갔고 다른 구름 사이로 숨어들었습니다. 도영은 부엌 옆 작은 방에 자리를 펴고 눕는데 이상하게도 천장 쪽에서 바람소리와 함께 허위하는 낮은 울음소리 같은 것이 들려왔지요. 그는 벌떡 일어나 초를 들고 천장을 살폈습니다. 반자 사이엔 오래전부터 있었던 듯한 구멍 하나가 까맣게 뚫려 있었지요. 이 구멍이 어디로 통하는 게냐? 도영은 이불을 아랫목에 깔고 앉아 그 구멍만을 뚫어져라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을 보내고 있으니 자정이 가까워지며 구멍에서 서늘한 기운이 내려오더니 어느샌가 덜컥하는 소리와 함께 무엇인가가 퉁마루에 떨어졌습니다. 헉! 그는 깜짝 놀라 초를 들고 다가가 살펴보았지요. 그 물건은 천에 쌓인 보자기 꾸러미였고 천을 풀자 안에서 구렁이처럼 길게 엮인 엽전이 주르르 흘러나왔습니다. 세상에! 그것은 오래된 재물의 냄새가 물씬 풍기는 엽전 꾸러미였지요. 이게 웬 천운이란 말인가? 저건 귀신이 주는 건가? 아니면 이 집이 감춘 보물이란 말인가? 그는 그 돈을 모조리 한쪽에 싸두고 다음 날 아침 장인의 집으로 사람을 보내 부인 오키를 데리고 왔지요. 두 사람은 앉은 자리에서 싸온 음식을 나누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도영은 보자기를 열어 오키에게 보여주며 말했지요. 부인, 이게 하늘이 우리에게 내린 복이라면 이제 우린 다시 시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키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엽전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서방님, 복은 어쩌면 처음 그날 서방님이 내 손을 잡은 그 순간부터 시작된 걸지도 몰라요. 그래도 그때보단 이만큼은 더 좋은 복이죠.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작은 제사상을 차리고 맑은 물 한 그릇을 떠 하늘에 고했습니다. 뜻밖의 이 인연을 주신 하늘과 땅에 감사드립니다. 이 복을 헛되이 쓰지 않고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저주받은 기와집은 오히려 도영 부부에게 재물복의 터전이 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날 이후 그 집을 복 터진 기와집이라 불렀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도영과 오키가 머무는 기와집엔 아침 저녁으로 연기가 오르고 마당엔 깨끗한 우물이 파였으며 부엌엔 장독대가 가지런히 놓이게 되었지요. 저주받았던 집은 이내 사람이 사는 살림집이 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입을 모아 말했지요. 그래, 머슴이었다잖아. 참말로 복도 따르지. 귀신 나오는 집을 복 터지게 만들어 놓았구먼. 그 소문은 장인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처음엔 믿지 않았지만 날이 갈수록 고을 장터까지 퍼지자 장인도 사람을 보내 직접 살펴보게 했지요. 심부름꾼이 돌아와 말했습니다. 대감마님, 그 집의 기운이 확 바뀌었나이다. 지붕은 기와를 다시 얹었고 마당에는 엽전 꾸러미가 쌓여 있었다 하옵니다. 장인은 의심과 호기심이 뒤섞인 채 직접 기와집을 찾아갔습니다. 대문을 들어서자 도영과 오키가 예를 갖추어 맞아주었습니다. 마당에는 수레에 실어도 부족할 만큼의 엽전 더미가 가지런히 묶여 있었고 장인은 입을 다물지 못했지요. 이게 다 어디서 난 개냐? 도영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말씀드리기 송구하오나 장인어른께서 주신 마지막 시험이 이리 하늘의 복으로 돌아왔나 봅니다. 저녁마다 하늘에 구하고 방안을 청소하고 귀신을 기다리다 얻은 복이옵지요. 장인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고 이내 호탕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허, 참으로 사람 팔자 알 수 없구나. 그래, 이 기와집 문서, 오늘부터 이서방 자네가 가지게. 그리하여 마침내 도영은 장인에게 완전히 인정을 받고 그 집에서 부인과 알콩달콩 행복한 날들을 보냈지요. 그 후 도영은 그 엽전으로 논과 밭을 사들이고 마을에 구휼미를 내며 어려운 이들을 도왔습니다. 장터에 나가선 동량을 하는 사람에겐 쌀자루를 쥐어주고 억울한 송사를 당한 백성에겐 관청에 편지를 써 주었습니다. 오키는 남편을 도우며 살림을 일구었고 그들은 해마다 음력정월 대보름이면 기와집 마당에 잔치를 벌여 동네 사람 모두를 불렀습니다. 이 집은 저주받은 집이 아닙니다. 복받은 집이지요. 귀신도 사람의 지극한 정성 앞에선 옛날 어느 고을, 번듯한 대갓집이 하나 있었지요. 그 집엔 얼굴이 고운 외동딸이 있었는데 이름은 초연이라 했습니다. 초연은 미색이 뛰어나고 예의가 바르니 고을의 아들 가진 집안이라면 모두 그녀를 며느리 삼으려 탐을 냈지요. 하지만 초연이 마음에 둔 총각은 가난한 선비 집안 출신의 길수였습니다. 길수는 말수가 적고 책만 읽는 성미였지만 정이 깊고 고든 품성이 있었지요. 초연은 남몰래 그를 만나 사랑을 키웠습니다. 하나 문제는 초연의 집안이 양반 중의 양반이라 아무리 선비 집안이라 해도 가난한 길수를 사위로 들일 리가 없었지요. 그러니 두 사람은 몰래 도망쳐 혼례를 올릴 공리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초연은 어느 날 길수를 몰래 불러 이렇게 말했지요. 도령님, 이대로는 절대 우린 혼인을 못할 겁니다. 그러게 말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는데 우리 함께 도망쳐 살아요. 뭐요? 어찌 양반가의 여인이 부모의 뜻을 저버리려 한단 말이요? 걱정 마세요. 우리가 함께 도망쳐 자식까지 낳고 행복하게 산다면 훗날 부모님도 용서하시고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함에 귀금속을 담아뒀어요. 다가오는 금음날 밤 담장 너머로 인기척만 내줘요. 그러면 제가 그 함을 넘겨드릴게요. 우린 그 길로 도망쳐서 물 한 사발 떠놓고 하늘에 맹세만 하면 그게 우리 혼례지요. 길수는 놀라고 또 기뻤지요. 그 마음 고맙고 또 그 사랑이 애틋하여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헌데 이 모든 이야기를 불행하게도 머슴 돌쇠가 엿듣고 있었던 게 문제였지요. 돌쇠는 그 집에서 나고 자란 머슴으로 성품은 우직하고 심성은 착했지만 늘 굶주린 눈빛으로 세상 구석을 살피던 사내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금음날 밤이었지요. 돌쇠는 일부러 깨끗한 옷 하나를 챙겨 입고 길수가 오기로 한 시각에 몰래 그 자리에 섰습니다. 인기척을 내자 담장 너머에서 초연의 손이 나타났지요. 그리고 그 손엔 커다란 나무함이 들려 있었습니다. 도련님, 꼭 함께 가요. 돌쇠는 말없이 함을 받아들고 조심스레 그녀의 손목을 잡았지요. 손은 떨리고 있었고 마음은 더욱 그랬습니다. 초연은 그 손을 잡은 채 담을 넘어 내려왔고 둘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걷다 뭔가 이상함을 감지했던 초연은 돌쇠의 얼굴을 제대로 들여다보게 되었지요. 그리고는 경악하며 외쳤습니다. 너 누구야?
길수 도령이 아니잖아. 돌쇠는 뻘쭘하게 고개를 떨구며 말했지요. 아씨, 소인 돌쇠입니다. 이 나무함이 아까워서 그만. 초연은 어이가 없어하며 벌컥 화를 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내 인생 망쳤잖아. 내가 어찌 너랑 살아? 난 돌아갈래. 넌 그 함이나 갖고 떠나. 초연은 그렇게 화를 내고는 집으로 돌아갔지요. 돌쇠는 머쓱해진 몸으로 나무함을 든 채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에이, 내 복이 이 정도지 뭐. 돌쇠는 나무함이 궁금하여 열어보았는데 그 속에는 각종 귀금속과 도포와 갓이 들어있었지요. 허이, 이 옷 나도 한 번쯤은 입어보면 어떨까? 그렇게 돌쇠는 나무함 속에 든 옷을 조심스레 꺼내어 입어봤지요. 비단 도포에 갖가지 머리에 쓰자 돌쇠는 그럴싸한 양반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 모습으로 돌쇠는 무작정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도포자락은 바람에 날렸고 갓 밑으로 드러난 얼굴은 얼떨떨하고도 어딘가 우쭐해 보였지요. 그러던 찰나 앞산 아래 큰 기와집 한 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마당에는 사람들이 분주히 오가고 지붕 너머로 연기가 피어오르니 무언가 잔치가 벌어지는 듯 했습니다. 신랑 오셨다. 갑자기 마당 한쪽에서 웅성임이 일었습니다. 돌쇠는 어리둥절한 채 그 자리에 멈춰 섰지요. 그런데 그 틈을 타 누군가가 그의 팔을 낚아채며 속삭였습니다. 새서방님, 어찌 이렇게 혼자 오셨소? 어서 들어오시지요. 그리하여 돌쇠는 정신도 차릴 새 없이 마당으로 이끌려 들어갔고 순식간에 홀례상 앞에 앉게 되었지요. 옷은 비단 옷에 고을에서 처음 보는 양반인데다 입도 굳게 다물고 있으니 모두가 그를 진짜 신랑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아니, 행차는 어찌 되었소? 장인될 이가 물었지만 돌쇠는 잠시 뜸을 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밤길에 병고가 있어 모두 흩어졌는데 저라도 먼저 얘를 올리려 달려왔사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마당 가득 웃음이 터졌고 잔치 준비는 더욱 분주해졌습니다. 기러기상 올리고 홀례상 차리고 신부는 단장을 마친 채 조심조심 대청에 들어섰지요. 그 신부 이름은 오키라 했습니다. 진달래처럼 붉은 뺨에 눈동자는 맑고 수줍은 미소를 머금은 채 돌쇠 앞에 앉았지요. 오키는 고개를 숙인 채 속삭였습니다. 서방님,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지요? 돌쇠는 우물쭈물하며 손끝만 매만지다가 겨우 한마디 내뱉었습니다. 예, 아주 멀었습니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온 고을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덜컥 홀례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기러기 올리고 잔치국수 먹고 홀례주를 나눈 뒤 신랑 신부는 신방으로 들었지요. 돌쇠는 어리둥절한 얼굴로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꿈이요. 생시요. 하나 그 꿈은 곧 깨질 참이었죠. 오키와 홀례를 올리고 사흘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대문 밖에 덩치 좋은 말 한 필이 멈춰섰고 말 위엔 갓을 눌러쓴 젊은 사내가 앉아 있었지요. 그가 바로 원래 홀례를 올리기로 한 진짜 신랑, 방응석 도령이었습니다. 방도령은 경상도의 유서 깊은 선비 집안의 아들로 일찍부터 혼사가 정해져 있었지만 홀례를 치르러 오는 날 집안에 작은 변고가 있어 늦게 도착한 것이죠. 니시오. 대문을 지키던 하인이 물었고 방도령은 담담히 답했지요. 신랑이요. 일이 있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사죄를 드리러 왔소. 하인의 눈이 커졌습니다. 급히 달려가 장인 될 사람에게 귓속말을 하였고 마당 안은 삽시간에 술렁이기 시작했지요. 그 소문은 신방에까지 닿았습니다. 신랑이 또 왔다고요? 그럼 그분은? 신부 오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오키는 순진하고 착한 교수였기에 지금껏 홀례가 이상하다 느껴도 그저 서방님이 긴 여정에 지쳐 말을 아낀다고 여겼던 것이지요. 돌쇠는 방 안에서 그 말을 듣고는 속으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아이고머니나. 진짜가 왔구먼. 이젠 끝장이구나.
그러나 이내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이 고비만 넘기면 다시 머슴으로 돌아갈 필요 없이 사람 구실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생각한 것이죠. 그날 밤, 오키가 조용히 돌쇠를 찾아와 물었습니다.